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어려운 문자는 무엇일까요? 중국 한자는 3,000자 이상을 외워야 하고 아랍 문자는 형태가 4가지씩 바뀝니다. MIT 언어학과 교수들조차 완벽한 문자 체계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죠. 그런데 15세기 조선에서 단 3년 만에 그 불가능을 깨부쉈습니다. 세계 언어학자들이 기적이라 부르는 문자, 하버드, 옥스퍼드가 앞다퉈 연구하는 과학적 체계, 유네스코가 인류 문화유산으로 인정한 그 문자는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한글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한글의 과학적 기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제임스 호퍼, MIT 언어학과 교수입니다. 2019년 3월 서울에서 열린 국제언어학회에 초청받았어요. 솔직히 기대는 안 했습니다. 아시아 문자들은 대부분 비효율적이거든요. 중국 한자, 평생 공부해도 다 못 외워요. 일본 가나? 한자랑 섞여서 복잡하기 그지없죠. 한국 문자도 비슷하겠지. 그게 제 선입견이었습니다. 학회 첫날 서울대 김 교수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한글은 1443년 조선의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입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죠. 왕이 문자를 만들어? 그게 제대로 된 문자일 리 없지. 인류 역사상 대부분의 문자는 수천 년에 걸쳐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했거든요. 이집트 상형 문자, 로마 알파벳, 중국 한자, 모두 그랬습니다. 단 몇 년 만에 한 사람이 창제한 문자가 제대로 작동할 리 없어요. 김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문자를 몰라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새 문자를 만들기로 결심했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메일이나 확인하려고요. 창제 기간은 단 3년. 1443년 완성. 1446년 반포했습니다. 3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교수님. 3년 만에 완전히 새로운 문자 체계를 만들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불가능해요. 저는 20년간 문자 체계를 연구했습니다. 알파벳 하나 개량하는데도 수십 년이 걸려요. 새로운 문자를 처음부터 설계한다.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모든 언어학 이론을 완벽히 이해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15세기에. 그것도 3년 만에? 교수님, 그건 학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당시엔 현대 언어학 이론 자체가 없었잖아요. 김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겁니다. 호퍼 교수님, 세종대왕은 언어학 이론이 정립되기 400년 전에 이미 그 모든 원리를 깨우쳤거든요. 저는 코웃음 쳤죠. 한국 학자들의 과장된 애국심이구나. 하지만 다음 슬라이드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크린에 떠오른 건 한글 자음 기역 니은 미음 시오 지응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인간의 발음기관 단면도가 있었습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을 담은 모양, 시옷은 이 사이로 공기가 새는 모양, 이응은 목구멍의 둥근 모양.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음음성학 Articulatory Phonetics 아닙니까? 조음음성학은 19세기에야 체계화된 현대 언어학의 핵심 이론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발음기관의 움직임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이죠.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15세기 문자가 그 원리를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세종대왕은 발음기관의 모양과 움직임을 관찰해서 자음을 설계했습니다. 현대 언어학 용어로 표현하자면 좋은 위치 place of articulation과 좋은 방법 manner of articulation을 모두 반영한 체계죠.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저는 박사과정 5년 동안 조음음성학을 배웠어요. 엑스레이, 초음파, 컴퓨터 시뮬레이션, 온갖 현대 기술을 동원해서요. 그런데 15세기 조선의 왕이 현미경도, 엑스레이도 없이 순전히 관찰만으로 이걸 알아냈다고? 교수님, 이건 우연의 일치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모음도 보시겠어요? 다음 슬라이드. 아, 어, 오, 우, 으, 기. 그리고 그 아래 설명. 하늘 양성, 땅, 음성. 이 사람 중성. 세종대왕은 동양 철학의 천지인 TNT라는 사상을 모음 체계에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기본 요소를 조합해서 모든 모음을 만들어냈죠. 체계적이에요.
너무 체계적입니다. 자음은 과학, 모음은 철학. 그 둘을 완벽하게 결합한 문자 체계. 저는 20년 동안 이런 문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어요. 다른 외국 학자들도 다들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김 교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 문자를 만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로는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들이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왕이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다. 그것도 과학적 원리에 기반해서.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어요. 절대. 학회가 끝나고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머릿속에 한글이 맴돌았죠. 정말 15세기에 저런 게 가능했을까? 저는 노트북을 열고 논문을 검색했습니다. 나오는 논문만 수백 개였어요. 하버드,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세계 명문대 언어학과 논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저는 MIT 교수인데 왜 이 문자를 지금까지 몰랐던 걸까요? 첫 번째 논문을 열었습니다. 하버드대 언어학과 교수 로버트 램지의 1991년 논문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 과장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읽어 내려갈수록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논문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한글은 인류가 만든 문자 중 유일하게 설계도가 남아있는 문자다. 1446년 반포된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각 글자의 창제 원리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설계도, 알파벳에는 설계도가 없어요.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한자도 마찬가지예요. 수천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생겨났죠.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창제자, 창제 연도, 창제 원리, 모든 게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죠. 논문에는 한글 자음의 가획 원리가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기역 기본형, 키읔 획 추가 거센 소리, 싸이거 겹쳐 쓰기 된 소리, 이은 기본형, 디귿 획 추가, 티읕 획 추가 거센 소리, 쌍디귿 겹쳐 쓰기 된 소리. 이건 체계적 변별 자질이잖아. 저는 소리쳤습니다. 체계적 변별 자질은 1968년 노엄 촘스키와 모리스 할레가 정립한 현대 음울론의 핵심 개념이에요. 소리의 차이를 체계적 자질로 구분하는 이론이죠. voice, aspirated, tense. 현대 언어학자들이 20세기에 발견한 원리를 세종대왕은 이미 15세기에 문자로 구현해 놓았습니다. 500년이나 앞서서요. 미친. 저는 머리를 감쌌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명백한 설계예요. 저는 다른 논문을 열었습니다. UCLA 언어학과 교수 샘플 박사의 2003년 논문. 자질 문자 체계? 논문을 읽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체계 문자는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 표의 문자 한자, 음절 문자 가나, 음소 문자 알파벳. 하지만 한글은 이 분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한글은 자질 문자 feature script라는 독자적 범주를 가진 유일한 문자다. 유일한 문자?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훑었습니다. 자질 문자란 음소를 구성하는 음성학적 자질까지 표기하는 문자다. 예를 들어 고, 크, 은 같은 좋은 미치 영국의 음을 공유하며 기식성 aspiration과 긴장성 tenseness로 구별된다. 이는 현대 음울론의 자질 이론과 정확히 일치한다. 저는 책장에서 제 저서를 꺼냈어요. 제가 10년 동안 연구해서 쓴 음울론 교과서입니다. 3장을 펼쳤죠. 자질 이론 파트였어요. 그리고 한글 자음 체계를 그 옆에 놓고 비교했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제가 현대 언어학 이론으로 설명한 모든 원리가 한글에는 이미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저는 중얼거렸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대 김 교수에게 연락했습니다. 교수님, 혹시 훈민정음 해례본 원본을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죠. 박물관에 도착했어요. 유리 케이스 안에 낡은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1446년에 쓰인 훈민정음 해례본.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이 책은 세종대왕이 직접 쓴 서문과 집현전 학자들이 쓴 해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가 모두 기록되어 있죠. 저는 유리의 얼굴을 가까이 댔어요. 한자로 빼곡히 적힌 글씨들. 김 교수가 해석해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혀가 오그라들고 소리가 깊으면 그 모양도 깊다. 이건 발음 위치와 문자 형태의 상관관계를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 어금니 소리 고운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과 같다. 저는 손을 떨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 설명서가 아니었어요. 15세기에 쓰인 음성학 논문이었습니다. 교수님, 세종대왕은 언어학을 공부한 겁니까? 아니요. 당시엔 언어학이란 학문 자체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순전히 관찰이죠. 세종대왕은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고 자신의 발음기관을 스스로 관찰하면서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관찰만으로요? 현대 언어학자들은 MRI, 초음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동원해서 연구합니다. 그런데 15세기 왕이 육안 관찰만으로 이 모든 원리를 발견했다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김 교수가 다른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여기 모음 체계를 보세요. 아, 어, 오, 우. 이건 단순한 기호가 아니에요. 음성학적으로 완벽한 체계입니다. 무슨 뜻이죠? 현대 음성학에서는 모음을 혀의 높이와 혀의 앞뒤, 위치로 분류하잖아요. 전설모음, 후설모음, 고모음, 저모음. 네, 모음 사각도바워 쿼드릴레터죠. 맞아요. 그런데 한글 모음 체계가 정확히 그 원리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김 교수가 종이에 그림을 그렸어요. 이건 IPA 국제음성기호 모음 차트잖아요. 네. 20세기에 만들어진 국제음성기호 체계가 이미 15세기 한글에 구현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교수님. 이 정도 수준의 의문론 지식은 현대 언어학 박사 과정에서나 배우는 건데. 그래서 세계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기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는 다시 유리 케이스 앞에 섰습니다. 578년 전에 쓰인 책. 그 안에는 제가 평생 연구한 모든 원리가 들어있었어요. 아니, 제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원리까지도. 호퍼 교수님, 김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왜 유네스코가 한글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는지, 왜 세계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연구하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군요. 네, 한글은 인류 지성사의 기적입니다. 서울에서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MIT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휴가를 더 냈습니다. 한글을 더 연구하고 싶었거든요. 김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호퍼 교수님, 초등학교 한글 수업 참관하시겠어요? 초등학교요? 네. 한글이 얼마나 배우기 쉬운지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무리 과학적이어도 새로운 문자를 배우는 건 어렵지 않나? 영어권 아이들도 알파벳 익히는데 몇 달은 걸려요. 중국 아이들은 한자 기본만 배우는데 몇 년이 필요하죠. 다음 날 아침,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 도착했습니다. 1학년 교실이었어요.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 있었죠. 6살, 7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저를 소개했어요. 얘들아, 오늘은 미국에서 오신 교수님이 우리 수업을 참관하러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글자를 썼어요. 고, 자, 이게 뭘까요? 기억이요. 아이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그럼 이 글자는 어떻게 소리가 날까요? 다 같이 발음해 볼까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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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이들이 따라했죠. 선생님이 다음 글자를 썼습니다. 아, 이건? 아요. 좋아요. 그럼 고과 아를 합치면? 선생님이 가를 썼어요. 가. 아이들이 외쳤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벌써? 겨우 2분 만에 아이들이 글자를 읽었습니다. 선생님이 계속했어요. 노, 아다, 덜 아다, 리아라. 아이들이 거침없이 읽어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어려운 거 해볼까요? 선생님이 칠판에 썼습니다. 학교. 누가 읽을 수 있는 사람?
한 여자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학교요. 우와, 대단한데. 어떻게 읽었어요? 학교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한글을 배운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벌써 두 글자 단어를 분해하고 조합해서 읽어냈습니다. 영어권 아이들이 school 읽으려면 최소 6개월은 걸려요. 철자를 하나하나 외워야 하거든요.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만 이해하면 모든 글자를 읽을 수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저는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보통 아이들이 한글을 완전히 익히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빠른 아이들은 일주일이요. 늦어도 한 달이면 기본은 다 떼죠. 일주일요. 네. 자음 14개, 모음 10개만 알면 되거든요. 그 뒤로는 조합만 하면 되니까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알파벳은 26개예요. 한글보다 많죠. 하지만 알파벳은 조합 규칙이 불규칙해요. read와 read, 같은 철자인데 발음이 다르죠. read와 read, top, through, though, 전부 다른 발음이에요. 영어권 아이들은 이 모든 예외를 외워야 합니다. 하지만 한글은 예외가 없어요. 고아는 언제나 가, 노고, 의리은 언제나 한글. 규칙이 100% 일관적입니다. 선생님, 그럼 문맹률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문맹률요? 거의 0%예요. 통계로는 1%도 안 될 겁니다. 저는 멍했어요. 미국의 문맹률은 약 14%입니다. 선진국인데도 7명 중 1명은 글을 제대로 못 읽어요. 전 세계 평균 문맹률은 약 13%죠. 그런데 한국은 1%도 안 된다고? 그날 밤, 저는 통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유엔개발계획 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 교육지표, 모든 자료가 같은 결과를 보여줬어요. 대한민국 문해율 99% 이상,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한글 때문이구나. 저는 깨달았죠. 문자가 쉬우면 교육이 쉬워집니다. 교육이 쉬우면 문맹률이 낮아지죠. 문맹률이 낮으면 국민 전체의 지적 수준이 올라갑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국가 발전의 핵심 인프라였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봤습니다. 중국 한자는 최소 3,000자를 외워야 일상생활 가능. 일본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모두 배워야 함. 아랍 글자 형태가 위치에 따라 4가지로 변함. 인도 데바나가리 문자는 자음 모음 조합이 복잡함. 그 어느 문자도 한글만큼 단순하고 체계적이지 않았어요. 다음 날, 김 교수가 저를 한 연구소로 데려갔습니다. 여기는 국립국어원입니다. 외국인을 위한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죠. 건물 안에 들어가니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었어요. 베트남, 필리핀, 몽골, 우즈베키스탄. 한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외국인 성인 학습자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었죠. 강사가 질문했어요. 여러분, 한글 배운 지 며칠 됐죠? 사흘이요. 베트남에서 온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거 읽을 수 있어요? 강사가 칠판에 썼습니다. 사랑해요. 해요. 그 여성이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읽었어요. 저는 놀라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정말 사흘 만에 읽을 수 있게 됐습니까? 네. 한글 너무 쉬워요. 베트남어보다 쉬워요. 다른 문자도 배워본 적 있습니까? 네. 영어 배웠어요. 3년 배웠는데 아직도 어려워요. 하지만 한글은 3일이면 기본은 돼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년 대 3일. 1000배 차이였어요. 몽골에서 온 남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키릴 문자 쓰는데요. 한글이 훨씬 논리적이에요. 우리 문자는 예외가 많거든요. 필리핀 여성도 거들었죠. 영어는 스펠링 외우는 게 지옥이에요. 하지만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되니까. 저는 김 교수를 봤습니다. 교수님, 이건. 네,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한글은 배우기 가장 쉬운 문자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20년간 언어학을 연구했어요. 세계 각국의 문자 체계를 분석했죠. 하지만 한글 같은 문자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과학적 설계,
체계적 구조, 놀라운 학습 효율. 이게 15세기에 만들어진 문자라고?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21세기의 인공지능으로 설계해도 이보다 나을 것 같지 않았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저는 연구소 도서관에 앉았습니다. 한글 관련 논문을 더 찾아봤어요. 그리고 한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제목 한글의 정보 처리 효율성과 문맹 퇴치 효과. 논문 요약. 1945년 해방 당시 조선의 문맹률은 78%였다. 하지만 한글 보급 교육 후 1970년대에는 10% 이하로 떨어졌다. 불과 25년 만에 문맹률을 7분의 1로 줄인 것은 인류 교육사에서 유례없는 성과다. 25년. 단 한 세대만의 나라 전체가 글을 읽게 됐습니다. 한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죠.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네온사인마다 한글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문자 하나로 기적을 만들어냈구나. 서울에 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이미 MIT에 사표를 제출한 상태였어요. 농담 아니에요. 진짜 냈습니다. 1년간 안식년을 주겠다는 학과장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한글을 제대로 연구하고 싶었거든요. 그날 오후, 김 교수가 저를 또 다른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늘은 카이스트에 갑니다. 카이스트요? 한국과학기술원이요. 거기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카이스트 캠퍼스는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어요. 김 교수가 한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자연어 처리 연구실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젊은 연구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소개합니다. 이쪽은 박민준 박사님. 자연어 처리 전문가입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연구원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호퍼 교수님. MIT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한글의 언어학적 특성을 연구하러 왔습니다. 박민준 박사가 웃었어요. 언어학적 특성만이 아니에요. 한글은 컴퓨터 과학 관점에서도 놀라운 문자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직접 보여드리죠. 그는 저를 컴퓨터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화면에는 코드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저희는 지금 다국어 자연어 처리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여러 언어를 동시에 처리하는 인공지능이죠. 네. 저도 그런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럼 아시겠네요. 각 언어마다 전처리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 박민준 박사가 코드를 스크롤했습니다. 영어는 띄어쓰기로 단어를 구분하지만 형태 변화가 불규칙해요. go, went, gone 같은 거 말이죠. 중국어는 띄어쓰기조차 없어요. 단어 경계를 찾는 것부터가 난제죠. 맞습니다. 중국어 자연어 처리는 정말 어렵죠. 일본어는 더 복잡합니다.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가 섞여 있어서 문자 체계가 3개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어마다 컴퓨터가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 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글은 박민준 박사가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한글은 이 모든 걸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어떻게요? 첫째, 한글은 조합형 문자예요. 자음 14개, 모음 10개만 인코딩하면 모든 글자를 만들 수 있죠. 한자처럼 수만 개 글자를 저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는 표를 보여줬습니다. 한자 약 5만 자 인코딩 필요. 한글 24개 기호 조합으로 1172자 생성 가능? 1172자요? 네. 이론적으로 가능한 모든 한글 조합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자음 모음 24개만 알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조합이니까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정보 압축 효율이 엄청나네요. 맞아요. 그래서 한글은 디지털 저장 공간을 훨씬 적게 차지합니다. 박민준 박사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어요. 둘째, 한글은 음소 문자면서 동시에 음절 문자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영어는 순수 음소 문자죠. cat처럼 글자 하나하나가 독립적이에요. 반면 중국어는 음절 문자입니다. 글자 하나가 음절 하나를 나타내죠. 네. 알고 있습니다. 한글은 둘 다예요. 고, 아, 은 개별 음소지만 이걸 감이라고 모았으면 하나의 음절이 됩니다. 컴퓨터는 이걸 음소 단위로도 음절 단위로도 처리할 수 있어요. 박민준 박사가 코드를 실행했습니다. 화면에 결과가 떴어요. 감 분의 고, 아, 고,
아, 조합, 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연어 처리할 때 유연성이 엄청나거든요. 필요에 따라 음소 단위로 쪼갤 수도 있고, 음절 단위로 유지할 수도 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오타 교정이나 형태소 분석이 훨씬 쉽겠네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감사합니다를 처리할 때, 영어 thank you는 띄어쓰기에 의존하지만, 한글은 음절 단위로 정확히 분리되니까 오류가 적어요. 박민준 박사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한글은 자질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질 구조요? 네. 고, 크, 은 같은 좋은 위치를 공유하죠. 컴퓨터가 이 관계를 학습하면 유사 발음을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그는 다른 예시를 보여줬습니다. 고, 크, 영국의 덜, 티, 치경음, 바, 팜, 양순음. 이 패턴을 인공지능이 학습하면 음성인식 정확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영어는 이런 체계적 관계가 없어서 일일이 학습해야 하거든요. 저는 턱을 괴었습니다. 그럼 한글 기반 인공지능이 다른 언어보다 효율적이란 말입니까? 네. 실제로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한글 음성 인식 연구에 투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박민준 박사가 논문 하나를 꺼냈습니다. 2018년 구글 연구팀 논문이에요. 제목이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딥러닝 모델 학습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저는 논문을 받아들었어요. 초록을 읽었죠. 한글의 조합형 구조는 순환 신경망 학습에서 영어 대비 37%더 빠른 수렴 속도를 보였다. 37%? 이게 사실입니까? 네. 한글은 규칙이 명확해서 인공지능이 패턴을 빨리 학습해요. 예외가 거의 없거든요. 저는 논문을 계속 읽었습니다. 음성 인식 오류율 영어 8.2%, 한글 4.7%. 한글 음성 인식이 영어보다 정확하다고요? 네. 한글은 표기와 발음이 거의 일치하니까요. 영어는 night를 night로 읽잖아요. 걔는 묵음이고, 하지만 한글은 쓴 대로 읽습니다. 기사는 그냥 기사예요. 박민준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주요 IT 기업들 음성 인식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구글이나 애플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죠.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그 정도입니까? 한글 음성 인식에서만큼은요. 네. 문자 체계가 워낙 우수하니까 기술 개발도 빠른 거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었어요. 미래의 자산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시대에 가장 최적화된 문자. 박민준 박사가 말했습니다. 호퍼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MIT에서 박사 과정할 때 영어로 연구했어요. 그때는 한글이 별로라고 생각했죠. 그랬습니까? 네. 영어가 국제 표준이니까 한글은 뒤떨어진 문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연어 처리 연구를 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민준 박사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한글은 컴퓨터를 위해 설계된 것처럼 완벽해요. 15세기에 만들어진 문자가 21세기 인공지능과 가장 잘 맞는다는 게 아이러니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 MIT, 스탠퍼드, 카네기 멜론 같은 대학에서 한글 기반 자연어 처리 연구가 활발해요. 한글 모델이 다른 언어로 확장 가능한지 보는 거죠.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놓친 게 바로 이거였구나. 저는 영어, 중국어, 아랍어만 연구했어요. 한글은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한글이야말로 언어학과 컴퓨터 과학의 완벽한 결합이었습니다. 박민준 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앞으로 100년 뒤에는 한글이 인공지능 연구의 표준 문자가 될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효율성 때문이에요. 인공지능은 패턴을 찾는 기계잖아요. 한글만큼 명확한 패턴을 가진 문자가 없거든요. 미래에는 다국어 모델도 한글 구조를 기반으로 설계될 겁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한글은 단순히 한국 사람들만 쓰는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인공지능 시대로 가는 길에서 만날 최적의 도구였어요. 600년 전 세종대왕은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만든 문자가 21세기에 이렇게 빛날 거라는 걸. 서울에서의 3주째. 저는 이제 한국어 기초 회화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가 웃으며 말했죠.
호퍼 교수님, 한글 읽기는 이제 되시죠? 네. 놀랍게도요. 일주일 만에 글자는 다 읽게 됐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저는 언어학자니까 금방 배울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빨랐어요. 한글은 정말 쉬웠거든요. 그날 저녁, 김 교수가 저를 일식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요. 식당에 들어가니 한 일본인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소개합니다. 도쿄대학 언어학과 다나카 히로시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악수를 건넸습니다. 다나카 교수가 유창한 영어로 말했어요. MIT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한글 연구 중이시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정말 놀라운 문자더군요. 다나카 교수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부럽습니다. 솔직히. 예? 한국은 한글이 있잖아요. 우리 일본은. 그는 말을 흐렸어요. 김 교수가 거들었습니다. 다나카 교수님은 일본 문자 개혁 운동을 하고 계세요. 문자 개혁이요? 다나카 교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호퍼 교수님, 일본어가 얼마나 복잡한지 아십니까?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섞어 쓴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세 가지 문자 체계를 동시에 배워야 해요. 다나카 교수가 종이에 뭔가 적었습니다.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 이 세 개를 전부 알아야 신문 하나 읽을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히라가나는 일본 고유 표현 문자죠. 46자예요. 배우기 어렵진 않아요. 가타카나도 46자. 외래어 표기용이에요. 이것도 배울 만해요. 문제는 한자입니다. 다나카 교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일본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자는 약 2000자예요. 교육 한자라고 하죠. 2000자요? 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동안 배웁니다. 그것도 매일같이 암기하면서요. 12년이나.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신문, 전문서적, 고전을 읽으려면 5000자 이상 알아야 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 사람이 5000자를 외워야 한다고요? 네. 그것도 하나하나 획순까지 정확하게요. 다나카 교수가 예시를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 요유울이라는 단어. 이 한자 쓸 줄 아는 일본인이 얼마나 될까요? 그는 유자를 천천히 적었어요. 획이 29획이었습니다. 이걸 손으로 쓰라고요? 네. 시험 때는 컴퓨터 없이 손으로 써야 하니까요. 저는 경악했습니다. 그럼 일본 아이들은 평생 한자 암기에 시달립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매일 한자 시험이에요. 외우고, 잊어버리고, 다시 외우고. 다나카 교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제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매일 밤 한자 숙제하느라 울어요. 너무 어렵대요. 그건. 호퍼 교수님, 한국 아이들은 어떤가요? 한글 배우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일주일에서 한 달이라고 들었습니다. 일주일. 다나카 교수가 고개를 떨궜어요. 우리는 12년이에요. 그것도 완벽하게 배우지 못하고요. 김 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나카 교수님, 일본에서 한자 폐지 논의는 안 됩니까? 됐죠. 2차 대전 이후 미군정 때 진지하게 검토됐어요.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일본어는 너무 복잡하니 로마자로 바꾸자고 제안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왜 안 바뀌었습니까? 문화적 저항이 너무 컸어요. 한자는 우리 전통이다. 한자 없이는 일본어가 아니다. 이런 주장들이 나왔죠. 다나카 교수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21세기에도 여전히 12년 동안 한자를 외우고 있어요. 저는 중국을 떠올렸습니다. 중국은 더 심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중국은 간체자로 단순화했지만 여전히 3000자 이상 알아야 신문을 읽어요. 다나카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베이징 대학 교수랑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중국 초등학생들도 매일 한자 쓰기 숙제에 시달린대요. 어떤 아이들은 손에 쥐가 날 정도로 쓴다고 하더군요. 그건 비효율적이네요. 맞아요. 21세기에 컴퓨터, 스마트폰 다 있는데 여전히 손으로 복잡한 한자를 수백 번씩 쓰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동의했습니다. 다나카 교수가 계속 말했어요. 더 큰 문제는 문맹률이에요. 일본도 문맹률이 높습니까? 공식 통계는 낮아요. 하지만 기능적 문맹은 많죠. 기능적 문맹이요? 글자는 읽지만
복잡한 문서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요. 일본 성인의 약 20%가 신문사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대요. 저는 놀랐습니다. 20%나요? 네.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는 거죠. 학교 다닐 때 배운 한자도 졸업하면 다 잊어버려요. 김 교수가 대조했습니다. 한국은 기능적 문맹률이 5% 미만이에요. 5%. 다나카 교수가 한숨 쉬었어요. 부러워요. 정말. 한국은 한글 덕분에 교육 평등이 이루어졌잖아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으니까.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한자 교육은 돈이 많이 들어요. 학원 다니고, 교재 사고, 과외 받아야 제대로 배울 수 있거든요. 가난한 집 아이들은 따라가기 힘들어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문자가 교육 불평등을 만든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나카 교수가 말했습니다. 호퍼 교수님, 제가 왜 한글을 연구하는 줄 아세요? 왜죠? 일본도 한글 같은 문자가 있었으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 때문이에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1980년대에 한 일본 언어학자가 일본도 한글을 도입하자고 주장한 적 있어요. 정말입니까? 네. 한글로 일본어를 표기할 수 있다고 증명했죠. 실제로 가능해요. 한글은 일본어 발음도 완벽하게 표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안 됐습니까? 정치적 반발이 너무 심했어요. 한국 문자를 쓰다니 말도 안 된다. 민족적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다. 이런 비난이 쏟아졌죠. 다나카 교수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나카 교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후퍼 교수님, 한글을 연구하신다면 꼭 세계에 알려주세요. 한글이 얼마나 훌륭한 문자인지. 그래야 다른 나라들도 배울 수 있으니까. 제가요? 네. 미국 교수님이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믿어요. 한국 사람이 한글이 최고다라고 하면 애국심으로 치부하지만 외국 학자가 말하면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이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다나카 교수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적었어요. 한글 인류가 만든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 논문 쓰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에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한글이 단순히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배워야 할 교훈이라는 걸. 2020년 3월, 저는 MIT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보낸 한 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제목 한글 언어학적 완성도와 디지털 시대의 적합성 연구. 150페이지 분량이었어요. 제 20년 연구 인생 중 가장 공들인 논문이었죠. 동료 교수들에게 초고를 보여줬습니다. 제임스, 이거 진심이야? 언어학과 학과장 데이비드 교수가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데이비드 교수가 논문을 넘겼어요. 자네 평소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인데 이번엔 좀 과격한 것 같아. 과격하지 않습니다. 팩트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당신도 읽어보세요. 15세기에 만들어진 문자가 21세기 언어학 이론과 정확히 일치해요. 이게 우연일 수 있습니까? 데이비드 교수가 침묵했습니다. 그는 논문을 끝까지 읽었어요. 1시간 후, 제임스. 네. 이거, 정말 놀랍군. 그가 인정했습니다. 나도 언어학 30년 했지만, 이런 문자는 처음이야. 그렇죠? 특히 자질 문자 부분. 이건 정말 혁명적이야. 데이비드 교수가 논문을 덮었어요. 좋아. 학술지에 투고하게. 내가 추천서 써줄게. 감사합니다. 저는 논문을 언어학 저널에 투고했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 언어학 학술지예요. 3개월 후 심사 결과가 왔습니다. 게재 승인. 다음 후 표지 논문으로 선정. 표지 논문? 그건 그 호에서 가장 중요한 논문이란 뜻이었어요. 2020년 9월 논문이 출판됐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하버드 언어학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호퍼 교수님, 저희 학교에서 특강 부탁드립니다. 옥스퍼드에서도 이메일이 왔죠.
한글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싶습니다.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언론도 움직였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제일 먼저였어요. 기자가 전화했습니다. 교수님, 한글이 정말 세계 최고의 문자입니까? 네.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요? 첫째, 창제 원리가 명확합니다. 둘째, 학습이 매우 쉽습니다. 셋째,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요? 네. 인공지능이 가장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문자 구조입니다. 기자가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다른 나라도 한글을 도입해야 한다는 건가요? 그건 각 나라의 선택이죠. 하지만 새로운 문자를 만든다면 한글 구조를 참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틀 후 뉴욕타임스 일면에 기사가 났습니다. 제목 MIT 교수, 한글을 인류 최고의 문자로 평가. 부제 600년 전 한국의 발명품이 인공지능 시대를 만나다. 기사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BBC도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한글, 세계 언어학계가 재평가. CNN도 특집을 냈죠. 세종대왕의 유산, 21세기의 꽃 피우다. 일본 언론도 반응했습니다. 아사히 신문 헤드라인, 일본 전문가들, 한글의 우수성 인정. 일본 문자 개혁론의 재점화. 저는 일본어를 못해서 번역기를 돌렸어요. 기사 내용은 이랬습니다. 미국 MIT 제임스 호퍼 교수가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을 입증하면서 일본 내에서도 문자 개혁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도쿄대 다나카 히로시 교수는 한자의 복잡성이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며 문자 단순화를 주장했다. 다나카 교수, 제가 만났던 그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교수님, 기사 봤습니다. 힘내세요. 답장이 왔습니다. 호퍼 교수님 덕분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도 반응했어요. 중국인민일보는 조심스러웠지만요. 한글의 효율성, 중국 문자 개혁의 시사점. 하지만 댓글란은 뜨거웠습니다. 한자가 세계 최고다. 한글 따위와 비교하지 마라. 아니다. 솔직히 한글이 배우기 쉽다. 우리도 인정해야 한다. 나는 한국어 배우는데 3개월 걸렸다. 영어는 3년 배워도 어렵다. 논쟁이 격렬했어요. 그해 11월, 유네스코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호퍼 교수님, 유네스코 문해의 날 기조연설을 부탁드립니다. 제가요? 네. 한글의 교육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저는 파리로 날아갔습니다. 유네스코 본부. 대강당에는 100개국 이상의 교육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시신사 숙녀 여러분,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완벽한 문자란 무엇일까요? 청중이 조용해졌어요. 배우기 쉬워야 합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과학적이어야 합니다. 소리와 문자가 일치해야 하니까요.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정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저는 화면을 켰습니다. 한글이 떴어요. 이 문자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15세기 조선의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입니다. 저는 고, 노, 물 보여줬어요. 발음기관 그림과 함께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땠습니다. 400년 뒤 발견될 음성학 원리를 이미 구현한 것이죠.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아, 어, 오, 우를 보여줬어요. 모음은 천지인 사상을 담았습니다. 철학과 과학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학습 속도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한글 평균 학습 기간 일주일 개월, 알파벳 평균 학습 기간 6개월 1년, 한자 평균 학습 기간 10년 이상. 청중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한국의 문맹률 1% 미만, 세계 평균 문맹률 13%. 이것이 한글의 힘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미국인입니다. 한국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학자로서 말씀드립니다. 한글은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문자입니다. 우리는 이 유산에서 배워야 합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100개국 교육자들이 모두 일어났죠. 연설이 끝나고 한 아프리카 교육부 장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우리나라도 문맹률이 높습니다. 한글 원리를 우리 언어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한글의 자모 조합 원리는 어떤 언어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인도네시아 언어학자도 물었어요. 우리 소수민족 언어에도 한글 구조를 쓸 수 있습니까? 네. 실제로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차용해 문자로 쓰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만찬을 열었어요. 호퍼 교수님, 오늘 연설 훌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네스코가 1989년에 세종대왕 문해상을 만든 이유를 아십니까? 한글의 가치를 인정해서 아닙니까? 맞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든 유일한 지도자입니다.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만든 상이죠. 사무총장이 말을 이었어요. 매년 이 상을 받는 사람들은 문맹 퇴치에 헌신한 이들입니다. 한글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인류 평등을 향한 염원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한국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 교수, 박민준 박사,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께 여러분의 문자가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2021년 봄,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관광이 아니었어요. 서울대학교 객원교수로 초청받았거든요. 1년 계약이었습니다. 한글과 언어학이라는 강의를 맡았죠. 첫 수업날, 강의실에 들어서니 학생들이 가득했어요. 100명 정원인데 150명이 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임스 호퍼입니다. 저는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어 잘하시네요. 아니에요. 아직 많이 부족해요. 저는 영어로 전환했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19년 서울학회 이야기를 했어요. 한글을 처음 봤을 때의 충격, 훈민정음 해례본을 봤을 때의 경악, 디지털 시대 최적화를 알았을 때의 깨달음. 학생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저는 한글을 무시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MIT 교수로서 저는 오만했습니다. 영어가 최고고 알파벳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믿었죠. 한국, 작은 나라잖아요. 한글,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학생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켰어요. 고, 누, 무이 떴습니다. 이 문자는 제가 20년 동안 연구한 모든 이론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까지도요. 한글은 제 학문적 오만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봤어요. 여러분은 대단한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디 자랑스러워하세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수업 후, 한 여학생이 다가왔어요. 교수님, 질문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솔직히 한글이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영어가 세계 공용어잖아요. 한글은 한국에서만 쓰니까 쓸모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왜요? 문자의 가치는 사용 인구로 결정되지 않아요. 과학적 우수성으로 결정되죠. 저는 예시를 들었어요. 라틴어는 지금 아무도 안 써요. 하지만 여전히 위대한 언어죠. 왜? 인류 지성사에 기여했으니까.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5천만 명만 쓴다고요? 상관없어요. 인류 문자사에서 가장 혁신적인 발명품이니까요. 여학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제가 한글을 자랑스러워해도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당하게 자랑스러워하세요. 그녀가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해 여름, 저는 국제언어학회를 서울에서 개최했습니다. 전 세계 언어학자 500명이 모였어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기조연설은 제가 맡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고백하려 합니다. 저는 단상에서 말했어요. 저는 서구 중심주의자였습니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알파벳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영어가 가장 발전된 언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글을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저는 화면에 통계를 띄웠어요. 영어 문맹률 14%, 한국어 문맹률 1% 미만, 영어 학습 기간 평균 10년, 한글 학습 기간 평균 1개월. 이것이 현실입니다. 청중이 숨죽였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서구 문자가 항상 우수한 건 아니라는 것을.
영국 옥스퍼드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호퍼 교수, 그럼 영어를 버리고 한글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각 언어는 고유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자를 설계한다면 한글에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독일 교수가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첫째, 과학적 원리입니다. 소리와 문자의 일치. 둘째, 체계성입니다. 명확한 규칙과 예외 최소화. 셋째, 접근성입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구조. 이 세 가지를 한글은 600년 전에 이미 구현했습니다. 프랑스 교수가 거들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한글을 3주 만에 배웠어요. 프랑스어는 모국어인데도 철자법이 헷갈립니다. 청중이 웃었습니다. 중국 교수가 발언했어요. 하지만 한자는 의미를 직접 전달합니다. 한글은 표문자라서 의미 전달이 느리지 않습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읽기 속도 연구 결과입니다. 한글 분당 평균 450자, 한자 분당 평균 380자. 오히려 한글이 더 빠릅니다. 왜? 예측 가능하니까요. 중국 교수가 침묵했습니다. 일본 다나카 교수가 일어섰어요. 호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교수님 덕분에 저희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 문자 개혁 운동이 힘을 얻고 있어요. 정말입니까? 네. 작년에 일본 교육부에 제안서를 냈습니다. 한글 구조를 참고한 일본어 문자 개혁안이요. 결과는요? 아직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인도네시아 교수도 발언했어요. 저희 찌아찌아족은 이미 한글을 쓰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문맹률이 70%에서 20%로 떨어졌어요. 단 5년 만에요. 놀랍군요. 한글 덕분입니다. 우리 언어를 표기할 완벽한 도구를 찾았어요.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글이 한국을 넘어 세계로 퍼지고 있었어요. 학회 마지막 날, 폐회 만찬이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 언어학자들이 모였죠. 영국 교수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호퍼 교수, 솔직히 처음엔 당신 논문이 과장이라 생각했어요. 그랬습니까? 네. 세계 최고의 문자라니.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지금은요? 당신이 옳았어요. 한글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제 편견을 사과합니다. 저는 악수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독일 교수도 왔어요. 호퍼, 내년에 베를린 학회에서 한글 특별 세션 열 겁니다. 참여하시겠어요? 물론이죠. 프랑스 교수도 거들었습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도 한글 강좌를 개설하려고 해요. 자문 부탁드립니다. 기꺼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어요. 남산타워가 빛나고 있었죠. 한강도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2년 전, 나는 이 도시를 무시했지. 작은 나라, 별 볼 일 없는 학회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 도시에서 나는 완전히 바뀌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냈어요.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은 기적입니다. 서툰 글씨였지만 제가 직접 쓴 거예요. 한글을 배운 지 1년 만이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MIT 교수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니. 2년 전엔 상상도 못했을 일이죠. 하지만 지금은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아름다운 문자를 배울 수 있어서. 핸드폰이 울렸어요. 김 교수였습니다. 호퍼 교수님, 학회 성공적이었어요. 축하합니다. 김 교수님 덕분이죠. 아니에요. 교수님이 용기 내주셨으니까요. 용기요? 네. 외국인이 한글을 인정해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세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김 교수가 말을 이었어요. 한국 사람이 한글이 최고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웃어요. 애국심이라고 치부하죠. 하지만 MIT 교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세계가 귀 기울여요. 그건 고마워요. 호퍼 교수님. 진심으로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야경을 봤습니다. 내가 한 일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하지만 알았어요. 때로는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외부인의 목소리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 저는 결심했습니다. 평생 한글을 연구하고 알리겠다고. 이 위대한 유산이 세계에 제대로 알려질 때까지.
2023년 가을, 저는 서울에서 3년째 살고 있었습니다. MIT는 완전히 사직했어요. 서울대 정교수로 임용됐거든요. 아내와 두 아이도 함께 왔습니다. 아이들은 한국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아빠, 오늘 받아쓰기 시험 100점 받았어. 10살 딸 엠마가 자랑했습니다. 정말 대단한데, 한글 쉬워. 미국 학교 다닐 때보다 훨씬 쉬워. 8살 아들 잭도 거들었죠. 나도 한글 다 배웠어. 이제 책 혼자 읽어. 저는 웃었어요. 제 아이들이 한글로 공부하고 있다니. 4년 전엔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이었어요. 동상을 올려다봤죠. 세종대왕.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정말 천재였군요. 관광객들이 지나갔어요. 한국 사람, 외국 사람 할 것 없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미국인 관광객이 저에게 물었어요. 실례지만 이분이 누구예요? 세종대왕입니다. 한글을 만든 분이죠. 한글요? 네, 한국 문자예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들어본 것 같아요. 배우기 쉽다던데? 네, 세계에서 가장 쉬운 문자예요. 우와, 대단하네요. 그가 동상을 다시 봤어요. 왕이 직접 만들었다고요? 네, 백성을 위해서요. 믿기지 않네요. 왕이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들다니.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연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 책을 쓰고 있었거든요. 제목 한글 인류 문자사의 혁명. 출판사는 하버드 대학 출판부였어요. 편집자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호퍼 교수님,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될 겁니다. 전 세계 언어학과 필독서가 될 거예요. 저는 원고를 읽었습니다. 서문을 다시 봤죠. 이 책을 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글이 단순히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15세기 조선의 세종대왕은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세계 최고의 문자를 만들어냈죠.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혁신이란 무엇인지.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마지막 장을 쓰고 있었어요. 한글의 미래. 21세기는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한글은 인공지능이 가장 사랑하는 문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글은 명확하고 체계적이며 예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100년 후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600년 전 한국인들은 미래를 내다봤다고. 노트북을 닫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대 캠퍼스가 보였죠. 학생들이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모두 한글로 대화하고 한글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르겠지. 저는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얼마나 특별한 도구를 쓰고 있는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다나카 교수였어요. 일본에서요. 호퍼 교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죠? 일본 교육부가 시범 사업을 승인했어요. 10개 학교에서 한글 구조 기반 일본어 표기법을 실험합니다. 정말입니까?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네. 내년부터 시작해요. 교수님 덕분입니다. 제가 뭘 했다고. 교수님이 세계에 알려주셨잖아요. 한글의 가치를. 그래서 저희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다나카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조금 덜 고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호퍼 교수님.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앉았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글이 일본을 바꾸고 있었어요. 중국도 움직이고 있었죠. 작년에 베이징대 교수가 말했습니다. 중국도 문자 단순화를 고려 중입니다. 한글 원리를 참고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태국, 몽골, 여러 나라가 한글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세종대왕의 유산이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한 사람의 사랑이 600년 뒤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유엔 본부에 있었습니다. 뉴욕이었어요. 세계문해의 날 특별 행사였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연설했어요. 오늘 우리는 특별한 상을 수여합니다. 언어학 발전에 기여한 학자에게 드리는 세종대왕 언어학상입니다. 올해 수상자는 제임스 호퍼 교수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떨렸어요.
사무총장이 상패를 건넸습니다. 한글로 새겨져 있었죠.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알린 공로. 저는 상패를 받아들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발견했을 뿐입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이미 완성해 놓은 것으려. 이 상은 제가 받을 게 아닙니다. 세종대왕이 받아야 합니다. 청중이 조용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이미 최고의 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백성이 글을 읽게 된 것. 그것이 최고의 상이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한국 대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한국 정부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제가 한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교수님 덕분에 한글이 세계에 알려졌어요. 한국인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한글을 만나게 해주셔서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상패를 받습니다. 한글이 새겨진 상패. 4년 전엔 읽지도 못했을 글자들. 이제는 읽을 수 있었어요. 아니,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게 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보낼 메시지를 썼어요. 한글로요. 여러분, 한글을 사랑하세요. 이것은 여러분 조상이 남긴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뉴욕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어요. 세종대왕도 이 별을 봤겠지. 600년 전, 백성을 생각하며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대왕. 당신 덕분에 저는 진정한 혁신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사랑에서 시작된 창조가 얼마나 위대한지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인류의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이것을 세계에 알릴 것입니다. 눈을 떴어요. 상패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글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600년을 넘어 앞으로 600년을 더 밝힐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사랑처럼, 한글의 과학처럼 영원히